자, 오늘 문학으로 그리는 삶, 첫사랑을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교재 다 준비됐죠? 이제 필기를 꼼꼼히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진도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초에 거의 끝날 거예요. 진도가 끝난다 하더라도 뭐 이제 의문의 변동도 좀 길게 나갈 거예요. 의문의 변동 다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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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의문의 변동이 특히나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가 안 되면 계속해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의문의 변동 자체는 예를 들어서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중에서 뭐 첨가는 안 나오고 또는 축약은 안 나오고 교체만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교체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축약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이거야. 문제 선지로 구성된다 이거지. 그래서 일부가 나온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셔도 전체 내용을 선생님이 다 일단 가르쳐 드릴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의문의 변동과 관련된 내용을 선생님이 한번 공유하지 않았나요? 시약은 못 봤나? 봤어, 못 봤어? 선생님 공유했나, 안 했나? 안 했어요? 그 공유를 따로 해 드릴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수업을 시작할게요. 잠깐만. 여러분들이 뭐지? 자, 문학으로 그리는 삶이죠. 여기서 첫사랑만 나오죠? 이 단원에서는 첫사랑만 나옵니다. 이 첫사랑과 관련된 시가 또 낙화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낙화라는 시도 같이 해 드릴 거니까 읽고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세계 물감에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는데 여기 언어를 매개로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언어를 매개로 하여. 언어라는 건 뭐 문자 언어가 될 수도 있겠고 음성 언어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자 언어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형상화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 관엽적인 것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는 거야. 어떤 주제의식을 언어로 된 집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서정, 서사, 극, 교술 갈래, 네 개 갈래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죠? 친구들 지금 공유하고 보이고 있니? 화면? 얘들아, 화면 보이죠? 자, 여기에 첫 시간에 서정 갈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서정 갈래는 뭐라고 했니? 개인의 정서를 어떻게 운율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게 서정갈래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갈래 특성 중에 또 하나가 세계의 자아화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나의 것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거야. 세계의 자아화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서정갈래는 뭐라고? 세계의 자아화다. 세계의 자아다. 뭐 극갈래라든지 소설갈래 같은 경우는 세계와 자아의 갈등, 뭐 대립, 대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서정갈래 같은 경우 세계의 자아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서 또는 감정을 운율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운율이라는 것은 어떤 반복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죠. 의문이 반복되거나 특정한 글자 수 아니면 호흡 수 아니면 또는 문장 구조,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이 형성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시 속에 등장하는 운율 형성 요소도 별도로 알려드릴 거예요. 자, 넘길게요. 자, 서정갈래 특성과 형성화 방법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정갈래 특성 방금 얘기했죠? 개인의 정서, 물론 사상, 뭐 생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생각이나 사상을 전달을 하긴 합니다. 근데 주로 정서를 운율 있는 언어로 표현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형상화 방금 아까 얘기했었죠? 그치? 형상화 뭐라고 했어? 관념적인 것, 추상적인 것을 언어라는 집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형상화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유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시의 구성 요소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니까 내용, 형식, 표현이라는 거거든. 내용, 형식, 표현이에요. 자, 여기다가 적어드리면 내용이라는 것과
형식이라는 것과 표현이라는 것이 어떻게 유기적이라는 건 밀접하게 또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거야. 내용은 당연히 주제의식이겠죠. 주제의식. 형식은 갈래를 얘기하는 거야. 서정, 서사, 도술, 극과 같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틀, 어떤 특정한 틀,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표현이라는 건 문학 기법, 그렇죠? 뭐 표현법 등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요 세 가지 것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주제의식이 잘 전달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유기적인 관계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쭉 올려가지고요. 첫사랑입니다. 자, 학습 목표와 관련된 내용을 적을게요. 서정갈래 특성과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시는 구성 요소가 전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설명을 쭉 했고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서정갈래의 개념과 특성.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자신의 정서라는 건 아까 얘기했죠. 감정입니다. 주관적으로 드러내는 문학 양식인데 정서 플러스 운율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서정갈래는 화자는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죠. 시 속에서 말하는 시에서 말하는 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화자라고 합니다. 화자. 다른 말로 시적 화자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 갈래 특성에 또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적 화자는 시인과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다. 시적 화자는 시인과 같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떻다고? 시적 화자는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시적 화자를 등장시키는 이유는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요. 표현하기 위해 어, 시적 화자를 다르게 시인과 다른 대리인으로 등장시킵니다. 그죠? 시인과 다른 대리인으로 등장시킨다.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린 시절의 어떤 그 유년기의 추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유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40살 아저씨가 유년에 대해서 얘기하면 와닿지 않잖아.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등장시킨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별의 한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30대, 40대 아저씨가 얘기하는 것보다 여성이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더 애절하게 더 느껴진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시적 화자를 다른 대리인을 등장시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기쁨, 슬픔, 사랑, 그림은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추상적인 정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서를 함축적에 담겨진 비슷한 말, 함축적 의미하고 또 비슷한 말이 뭐가 있다고 했어요? 내포적 의미가 있지, 그치? 요 반대되는 개념에 뭐가 있냐면 사전적 의미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지시적 의미인데 이것은 어떻다고 했어?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함축적 의미는 시 속에서 다양한 의미, 어떤 시어 안에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러 의미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 어떤 봄이라는 것은 계절적 의미잖아. 이건 사전적이고 지시적 의미야. 근데 봄이라는 단어 안에 다양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잖아. 그치? 어떤 의미? 뭐 해방이 될 수도 있겠고 평화가 될 수도 있겠고 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겠고 사랑이 될 수도 있잖아. 어떤 시어 안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함축적이고 내포적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함축적이다, 내포적이다. 이거는 방금 얘기했듯이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운율이 있다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리듬감이 있다, 음악성이 있다. 리듬감, 음악성, 리듬 또는 음악성이라는 말과 동일해요. 동일한데 이거는 뭘 통해서 형성된다? 반복을 통해서 형성된다라는 거야. 그치? 반복. 무엇을 반복하느냐? 어미를 반복할 수도 있겠고 특정한 위치에서 맨 앞 글자 또는 음운, 중간에서 글자 또는 음운, 맨 끝에 소리, 어미 이렇게 반복될 수 있어. 음이율이라고 얘기하잖아. 두운, 요운, 가군. 뭐 머리 두자 써서 두운, 허리 요자 써서 요운, 다리 각자 써서 가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특정한 위치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음위율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글자 수가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음수율. 특정한 덩어리, 호흡의 덩어리가 반복되는 걸 음보율. 그치? 할 땐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갈래 갈래 갈린 길이라고 했을 때, 자, 갈래 갈래 갈린 길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특정한 어떤 소리가 반복돼. 기억이라는 소리, 리을이라는 소리잖아. 이거 글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소리라고 생각해야 돼. 기억, 리을과 같은 음운이 반복됐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음운이 반복된 거야. 특정한 뭐 단어가 반복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특정한 위치나 어떤 글자 수, 호흡 수, 뭔가 반복되는 게 운율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한국 문학의 서정 갈래에는 서정 대표적인 갈래가 시가 있죠. 시. 그죠? 고대 가요. 고대 가요에 아마 학교에서 혹시 고대 가요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했었나요? 얘기 없었어요? 고대 가요에 뭐가 있냐면은 공무도화가, 황조가, 구지가, 뭐 정읍사, 그러니까 삼국시대나 삼국시대 이전에 있었던 노래를 고대가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향가는 언제 때냐면 신라시대의 노래예요. 신라시대. 향찰이라는 표기법을 통해서 한문으로 쭉 적어놨는데 한자의 뜻과 소리를 이용해서 우리 말을 전면적으로 표기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신라시대의 노래입니다. 제망매가 알죠? 그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솔가, 제망매가, 찬기파랑가, 안민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직 언급이 안 됐을 거니까 종류만 알아두시고 고려가에는 고려시대 때 부른 노래겠죠. 경기체가와 이제 같이 묶어가지고 고려가요라고 불렀었는데 요즘에는 보통 고려 소교하고 경기체가 그러니까 고려가요는 그냥 고려 소교라고 보면 되겠고 고려 소교고요. 그냥 경기체가는 별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체가. 경기체가는 후렴구가 경기 어떠하니고 이 경치가 어떠합니까? 지자랑하는 노래거든. 지자랑. 무슨 자랑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과거 급제했어. 근데 너의 능력치가 다른 거지. 너는 글을 잤어. 그러면은 이름이 뭐지? 은수? 은수는 문장을 잘해. 그럼 은수 문장. 그 다음에 이름이 뭐죠? 지유, 시우, 박시우, 맞아. 시우는 예를 들어서 춤을 잘 춰. 시우, 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급제한 친구들끼리 지들끼리 어때요? 회식 자리에서 부른 노래인데, 그 장점, 자기들이 잘하는 노래, 그 장점들을 노래에 엮어가지고 부르는 거야. 그게 경기체가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시조는 시절가조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시대에 유행한 노래, 이 시대에 유행한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려 말부터 조선 전반기에 걸쳐서 유행한 노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차후에 이 시조들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민요 한시현대시 쭉 있죠.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언급할 수는 없고 자, 그 다음에 구성 요소라고 나오죠. 시는 시 속에 쓰는 말이죠. 화자,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야. 소설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 서술자라고 얘기하지, 그치? 운율, 심상. 심상에 대해서도 첫 시간에 얘기했었죠. 심상은, 이거는 실제 하는 감각이 아니라고 했어. 무슨 감각이라고 했어? 머릿속에서 느껴지는 감각, 착각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 속에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초콜릿 맛, 달콤한 초콜릿 맛. 나는 어제도 초콜릿을 먹었지. 이런 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진짜 내가 초콜릿을 먹은 거니? 안 먹은 거야. 머릿속에만 느껴지는 거지, 머릿속에서. 그치? 머릿속에서만 느껴지는 감각을 심상이라고 하는 거야.
심상은 뭐가 있다고 해서 심상은 시각적 심상. 이거 원숭이 모양 그리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사람 얼굴, 원숭이 그려주지 않았니? 그치?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유치하지만 심상 기억 안 나면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이렇게 있는 거지. 그치? 이게 감각적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심상의 한 종류고요. 심상의 하나 종류다라는 거. 심상이라는 건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이미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등의 구성 요소와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한다. 형상화란 느낌이나 감정, 관념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래서 추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감각적인 언어라는 거 아까 얘기했지. 시각, 구각, 미각, 청각, 촉각 등의 표현 방법을 사용해서 언어를 얘기했다 이거죠. 구체적인 형상으로 그려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형상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인은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낼 시어를 선택하고 그 시어를 배열하여 행과 연으로 구분해서 배열하는 거지. 한 줄 한 줄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행. 그 행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루면 그걸 뭐라고 하니? 연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아, 됐죠? 또한 비유나 상징 등의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심상을 구체화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비유는요, 뭐야? 빗대어 표현하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비유는 뭐라고? 비유는 빗대어 표현이 이건데 이거는 음, 원관념과 그치? 보조관념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원관념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야.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했을 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내 마음이지. 이게 원관념이에요. 그지? 표현된 것은 호수야. 보조관념이야.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시 속에서 거의 드러나. 그치? 이런 빗대어 표현하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빗대어 표현하기. 자, 이거는 뭐예요? A는 B이다의 구조로 나오지. 그지? 일반적으로 은유법은 A는 B이다의 구조로 나오는데 그냥 B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뭐냐면 여기 쭉 시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라고 했지. 그치? 근데 여기에 보면요. 어, 여기 보면은 은유법이라고 나왔잖아. 은유법은 A는 B다의 구조로 나왔는데 왜 이게 은유법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원관념이 A는 B다의 구조로 여기 앞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요 상처라는 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봄꽃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문맥상. 그치? 은유법은 A는 B다의 구조로 나타나진 않았어도 다른 시 구절이나 제목이나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니? 자,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청포도라는 시에서 전설은 포도를 얘기하는 거거든? 청포도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제목에 딱 뭐라고 돼 있어? 청포도라고 되어 있죠, 그쵸? 즉, A는 B다의 구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전설이 청포도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이게 은유법이 쓰였다는 거지. 자, 다시 올라가서 상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 중에서 원관념은 안 나타나고 뭐만 나타난다고 했어? 보조관념만 나타난다고 했죠. 그치? 아까 얘기해 했잖아. 봄이 왔네. 나에게도 봄이 왔나. 겨울 지나 봄이 왔네. 그 봄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계절적 의미야. 지시적이고 어때요? 사전적 의미지. 그치? 근데 원관념이 무엇인지 안 나타나. 그러면 그게 상징이야. 원관념과 보조관념 중에서 보조관념만 나타나는 게 상징이야. 그래서 원관념의 의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쵸? 기억나나요? 자, 스트레칭 하세요. 피곤하지? 요 시간대에 많이 피곤 애들 하더라고. 자, 심상을 구체화해 화자 정서를 표현한다. 이렇게 각 구성 요소들과 작품의 주제가 마치 하나의 몸처럼 유기적이다. 아까 얘기했지. 내용, 형식, 표현이 밀접하게 연결돼서 주제의식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시에 3요소가 있죠. 운율이라는 건 뭐예요? 음악성이죠. 귀로 듣는 거야. 귀로 듣는 거고 심상은 어때요?
눈으로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주제는 어때요? 머릿속에서 느껴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지 된다라는 거. 말에 가라. 그다음에 감각. 여기 나오는 감각 있죠? 아까 감각 뭐라고 했어?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이거 얘기하는 거지. 자, 이미지는 머릿속에서 떠올려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자, 이제 첫사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랑. 첫사랑. 야, 첫사랑이 뭐니? 첫 번째 사랑이지, 그지? 첫사랑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첫사랑이 중요한 게 첫사랑을 딱 하다가 이제 첫사랑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첫사랑의 대상이랑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걸 발판 삼아서 좀 더 성숙한 사람을 만나서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뭔 얘기냐? 자, 낙화가 있어. 낙화라는 시가 있어요. 낙화. 낙화가 무슨 뜻일까? 낙화는 하늘에서 내리는 꽃, 떨어지는 꽃을 얘기하는 거죠. 그지? 낙화. 자,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지. 사람도 이별을 해봐야 어때요?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 이거랑 비교하는 문제가 옛날에 나왔었어. 이것도 똑같습니다. 사랑도 첫사랑을 겪어보고 성숙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니? 여기는요, 지금 눈이 막 내리고 있어. 눈이 막 내리고 있는데, 나뭇가지가 있지. 그 나뭇가지 위에 눈이 떨어져가지고 눈으로 만들어진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눈꽃이 이렇게 나는 것을 우리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람에 비교하면 그게 첫사랑이라는 거야. 잠깐 왔다 가잖아. 뭐라고? 나뭇가지가 있어. 하늘에서 눈이 떨어집니다. 나뭇가지 위에 꽃이 딱 올라가지. 근데 잠깐 왔다가 가잖아. 이게 첫사랑 이미지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어때요? 그 눈이 사라진 자리에 봄에 봄꽃이 딱 피지. 그치? 첫사랑으로 인해서 약간 사람에 대해 알게 되고 나중에 어때요? 그 자리에서 꽃이 피게 되면 우리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이게 그 얘기예요. 인간과 자연을 비교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사랑의 의미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첫사랑은 자 여기는요. 일단 생각을 할게 첫사랑, 첫사랑에서 성숙한 사랑. 즉,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눈꽃이 있지. 눈꽃에서 봄꽃으로 이동하는 거란 말이야. 첫사랑은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이를테면 여기 나오는 눈꽃, 성숙한 사랑은 뭐 봄꽃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어, 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여기에서 이거 하나 적어 놓자. 잠깐만요. 불편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실비할 게 많아서 정리 좀 해봤어요. 자, 여기다가 뭘 쓰냐면 그 왼쪽 위에다가 써주세요. 뭐라고 쓰냐면 첫사랑은 자연물인 눈과 꽃 꽃의 모습에 빗대요. 사랑의 소중함 그리고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거야. 노래하고 아, 이 첫사랑은 이거는 그 시 제목을 얘기하는 거야. 시 제목. 뭔 얘기인지 알겠죠? 눈과 꽃, 첫사랑은 자연의 눈과 꽃을 떼어 노래하고 있다. 인간의 사랑에 사랑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갈래라고 돼 있죠? 현대시입니다. 현대시고 자유시야. 자, 뭐 자유시와 상대되는 개념은 이제 정형시가 있겠죠? 글자 수나 호흡수가 규칙성을 유지하는 게 이제 정형시라면 현대시는 그냥 자유시라고 보면 되겠죠?
서정시는 개인의 정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낭만적이다. 뭐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니까 사랑과 관련된 얘기잖아. 그래서 낭만적이다. 회화적이다라고 이거는 그림과 관련된 거잖아. 마치 그림을 보듯이 사색이랑 깊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경탄이라는 것은 몹시 놀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경탄이라고 나왔죠? 경탄은 써주세요. 경탄, 몹시 놀라, 감탄 이렇게 써주세요. 의미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찬이라고 있죠? 이거는 예찬 같은 경우는 좋거나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것을 예찬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상은 뭐가 되겠어? 뭐 봄꽃과 뭐 눈꽃이겠죠? 자, 한겨울에 나뭇가지에 쌓인 눈. 이 사람은 이거야. 겨울에 나뭇가지에 막 눈이 내려 그 위에 뭔가 쌓이잖아. 거기에서 이제 시상을 얻은 거란 말이야. 나뭇가지에 그 눈이 쌓이고 그 눈은 순간적으로 있다가 사라진단 말이야. 나뭇가지에 눈이 쌓였다가 사라지는데 그 쌓였던 그 나뭇가지 그 자리에 나중에 꽃이 피네. 아, 우리의 사랑도 그렇지 않을까? 첫사랑이라는 것도 눈꽃처럼 잠깐 있다 가는 거지만 이 눈꽃이 없으면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 성숙한 사랑이 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다. 시상이라는 건 시의 생각, 주제를 얘기하는 거죠. 시간의 흐름이라는 건 여기서 뭐야? 겨울에서 봄으로 이동하고 있잖아. 그치? 겨울에서 어디로? 봄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 됐죠? 그 다음에 자연 현상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한다. 눈 내리는 거 있잖아. 눈 내리고 거기에서 봄꽃이 피고 눈이 사라지고 봄에 봄꽃이 피잖아. 그걸 통해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역설적 표현이라는 건 모순된 표현이 있다라는 거잖아. 어디 나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돼 있죠. 그렇죠? 아름다운이라는 건 이거고 상처라는 건 이건데 어떻게 둘이 어울릴 수 있냐? 그치? 아름다운 상처라는 게 어떻게 어울릴 수 있냐? 눈이 쌓이고 나서 어때요? 사랑을 이뤘다고 생각을 했는데 눈이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성숙한 사랑을 이루기 위한 기반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때요? 아름다운 상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사랑의 아픔을 통해서 성숙한 사랑을 이뤄낼 수 있잖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맨 위에부터 보겠습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요 꽃은 뭘 얘기하는 걸까? 뭘 얘기하는 걸까? 당연히 눈꽃 얘기하는 거예요. 눈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눈. 눈이죠. 눈입니다. 나뭇가지에 눈이 쌓이는 거 얘기하는 거야.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라고 얘기했습니다.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치? 멈추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마치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표현했죠? 서리적입니다. 서리적. 당연한 사실을 의문형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강조하기 위해서. 그치?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을 의문형으로 표현해서 강조하는 걸 서리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도전이라는 것은 어때요? 인간만이 할 수 있잖아. 근데 눈이 도전했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의인법이라는 표현을 낼 수 있어. 의인법. 근데 이거는 의인법이라고 해도 인격화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인격화라는 말과 또 동일한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어떤 상황이다? 요 상황은, 이렇게 상황은, 이거는 어떤 상황이에요? 눈이 나무 가지에 쌓이는 모습. 그치?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겨울에 잎이 없는 나무가 쭉 있단 말이야. 거기에 눈이 막 내리는 것을 눈이 도전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뭇가지 위에 쌓이기 위해서 도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즉,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거를 의인법으로 쓰였습니다. 인격화했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또 하나는 여기에 싸그락싸그락이라는 말이 어떻게 됐어? 반복됐다라고 봐야 되겠지. 반복.
일단 반복이에요. 반복이고 남분분 남분분 이것도 반복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싸그락싸그락이라고 눈이 내릴 때 그 소리, 나뭇가지에 내릴 때 그 소리를 싸그락싸그락이라고 어때요? 소리를 흉내냈기 때문에 음성 상징어가 쓰인 거죠. 의성어입니다, 이거는. 남분분 남분분은 어때요? 흩날리는 모습이란 말이야. 그치? 흩날리는 모습이야. 이것도 역시 음성 상징어. 모습이죠. 어떤 모양이지. 모습 모양. 이거를 둘 다 음성 상징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의성어하고 의태어를 합쳐가지고 여기 보세요. 뭐라고 한다고? 음성 상징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위에 거는 뭐라고? 나뭇가지를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의성어고 남분분은 뭐라고? 흩날리는 모습이지. 눈이 흩날리는 모습이야. 이거는 의태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합쳐가지고 뭐라고 한다? 음성 상징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소리와 관련됐기 때문에 청각적 심상. 이거는 어떤 모습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시각적 심상이라는 거야. 그리고 어때요? 싸그락 방금 얘기했듯이 동일하거나 남분분 동일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단어 반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어 반복을 통해서 어떻게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자, 여기다가 정리해 줄게요. 쓰요. 단어 반복을 통해 고형성, 운율 형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야, 뭐가? 싸그락 두드려보고 남분분 춤추는 건 뭐가? 당연히 눈이 그치? 눈이 내리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또 운율 형성 요소가 또 있네요. 아까 얘기했던 요거 외에도 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미 반복. 어미를 반복함으로써 어미를 반복. 어간어미 알죠? 용언을 활용할 때 가다, 가고, 가니, 가서처럼 앞에 고정된 형태를 어간. 이 뒤에 것들을 어미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get은 어말어미 앞에 있기 때문에 선어말어미라고 하는데 그냥 묶어가지고 어미 반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학이니까 문법이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반복되는 거 또 있네요.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유사한 또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것도 역시 운율 형성 요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예요, 결국에? 눈이 나뭇가지에 쌓이는 모습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싸그락싸그락 눈발이 쭉 내리면서 어때요? 나뭇가지를 탁탁 치는 소리를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 싸그락싸그락. 남분은 흩날리는 모습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잖아. 근데 나뭇가지 위에 떨어지다가 지금 계속 미끄러지고 있어요. 뭐가? 눈이, 눈이,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시련을 겪고 있다. 그죠? 오버해서 얘기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이건 뭐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첫사랑일까? 아니면은 성숙한 사랑일까? 당연히 첫사랑이죠. 그지? 첫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눈꽃이 나뭇가지에 앉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야.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따라갈 것은 여기서 뭐예요? 눈꽃이란 말이야. 눈이 나뭇가지에 앉은 눈꽃이에요. 눈이에요. 이 눈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약간 어설픈 첫사랑이라고 보는 거지. 금방 내려앉았다가 사라진단 말이지. 그치? 쉽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냥 없어지니까. 햇솜 같은 마음을 햇솜이라는 건 따뜻한 거죠. 일단 같은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같은이라는 연결어미를 통해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연결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직유법이지, 그치? 직유법이 쓰였고 여기에 같은이라고 직유법이 쓰였고 햇솜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그쵸? 눈이 내리면서 뭔가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끔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치?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피워냈다라는 건 지금 눈이 가지 위에 앉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눈꽃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눈꽃. 그치? 눈꽃을 여기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황홀이라고 얘기했잖아. 황홀.
그치? 눈꽃을 뭐라고 표현했다? 황홀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은유법이 쓰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봄이 왔어요. 지금 어때요? 눈 내리는 걸 얘기를 안 해도 우리는 언제라는 거 알 수 있어. 겨울이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지. 봄이면 얘기하고 있어. 어때요? 겨울에서 봄으로 이동하고 있죠. 시간적 배경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는 뭘 얘기하는 거니? 눈꽃이 내렸다가 녹은 자리죠. 녹은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그 상처는 뭘 얘기하는 거야? 진짜 봄꽃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진짜 여기서는 봄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자, 한 번 된 자리는 뭐가 왔다 간 자리? 눈꽃이 왔다 간 자리야. 눈이 내렸다가 녹은 자리란 말이야. 이 눈꽃은 뭘 의미한다고? 첫사랑이잖아. 그치? 그래서 됐다라고 표현한 거야. 사랑이잖아. 사랑인데 금방 왔다가 버려가지고 상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뭘 의미한다고? 봄꽃입니다. 봄꽃. 그 상처, 봄꽃은 뭘 의미한다? 성숙한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랑이야. 그러니까 첫사랑이 눈꽃이 가지 위에 딱 내려앉아요. 금방 녹지? 이거를 인간적으로 비유하면 첫사랑인 거고, 첫사랑이 금방 왔다 갔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랑의 아픔을 표현하는 거죠.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여기서 눈꽃이 아니라 어때요? 봄꽃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봄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픔을 통해서 성숙한 어, 사랑을 이뤄낸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해되니?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지? 기억이 안 나면은 영상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나오는 자연현상이에요. 나뭇가지에 눈이 내리는 모습이야. 그치? 이거를 첫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본 거야. 그래서 나뭇가지에 눈이 딱 얹어졌어요. 그럼 그걸 뭐라고 보는 거야? 첫사랑이지. 첫사랑이지. 나뭇가지에 눈꽃이 핀 것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첫사랑을 이룬 황홀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봄에 꽃이 핀 모습은 첫사랑이 끝난 이후에 성숙한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꽃이 한번 왔다 간 자리에 첫사랑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봄꽃이라는 꽃이 핀다. 즉, 성숙한 사랑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잠 깨시고, 자, 선생님이 말을 계속 하면은 더 졸릴 수 있으니까 잠깐 20초 정도 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두 개가 나왔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일단 첫 번째로 역설법이에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역설적 표현에 뭐가 있는지 여러 예시를 선생님이 알려드릴 겁니다.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상처라는 것은 여기서 뭐예요? 상처라는 것은 봄꽃. 봄꽃이니까 여기서는 원관념을 알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상처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문맥에서 파악하기 어렵다면 상처는 이제 상징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상처가 봄꽃 또는 성숙한 사랑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보다 은유법도 같이 쓰였다. 이게 나오죠. 원관념인 봄꽃을 드러내지 않고 보조관념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표현했잖아. 그래서 원관념, 보조관념 어떤 의미인지 여기서 원관념의 의미를 알잖아. 만약에 모르면 상징이 되겠지만 원관념의 의미를 우리가 문맥상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처는 은유법이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은유법은 A는 B다의 구조만으로만 나타나진 않아요. 이렇게 행을 바꿔서 아니면 제목에 나타날 경우도 있다. 문맥으로 또 파악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자, 역설법은 모순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수식어를 통해 첫사랑에 담긴 상처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첫사랑이 인간에게 상처를 주지만 어때요? 그 아픔을 통해서 성숙한 사랑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역설법이 쓰였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응. 자, 다음 장. 다음 사진을 참고하여 이 시의 시상 전개 과정을 정리해 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요, 잠깐 쉬었다가 하고요. 대화의 원리 시간을 한 10분 정도 드릴 거예요. 그걸 좀 시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잠깐만요. 자, 공유된 거 보이시죠? 다음 사진을 참고하여 이 시의 시상 전개 과정을 정리해 보자라고 했어요. 1, 2연에 보면은 나뭇가지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눈이 도전 시련을 거쳤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뭇가지 위에 눈이 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 자, 결국에 이제 3년을 보면 마침내 눈이 나뭇가지 위에 딱 얹어진 모습을 마치 눈꽃이 폈다라고 표현한 거죠. 예찬하고 있다라는 거. 자, 맨 마지막 사연은 눈꽃이 진 후 봄에 피어난 꽃이 아름다워. 이거는 진짜 봄꽃이란 말이지. 눈꽃이 지나간 자리에, 첫사랑이 끝난 자리에 어때요? 한 번 됐죠? 진짜 꽃이 피는 거란 말, 봄꽃이 피는 거란 말이죠. 즉, 성숙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 시의 제목이 첫사랑인 이유, 그것도 잘 봅시다. 잠깐만. 이 시는 자연 현상을 통해 요 구절 나오겠죠? 자연 현상을 통해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어떤 사랑, 첫사랑과 성숙한 사랑, 이것을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겨울에 눈꽃이 피는 과정에서 첫사랑의 의미를 뭔 얘기인 줄 알겠죠? 그쵸? 겨울에 눈꽃이 피는 과정에서 첫사랑의 의미를 그리고 눈꽃이 진 자리에 봄꽃이 피는 것에서 성숙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시인은 눈꽃과 첫사랑이 모두 쉽게 사그러질 수 있는 속성을 지닌 동시에 인내와 헌신의 과정을 겪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눈꽃이 지나간 자리에 피는 것이 봄꽃이듯이 성숙한 사랑이 첫사랑의 슬픔을 딛고 온다는 점에서 성숙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자, 이 시에서는 눈꽃, 즉 첫사랑의 의미로 쓰인 거죠. 피는 과정을 매개로 아름다운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첫사랑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9, 19절.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멈추지 않았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형, 가짜 의문문을 표현했죠. 서의적 표현. 자, 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했다. 눈은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이 얘기죠. 햇솜 같은 마음, 눈의 마음을 햇솜, 약간 따뜻한 느낌이 드는 거지. 직유법으로 사용했고요. 사랑하는 대상을 순수한 마음으로 표현했다. 이거죠. 햇솜이라는 건 이제 흰색이니까 순수하다라는 것과 유사한 속성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햇솜 같은 마음은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사랑하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이라는 건 눈꽃이 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시 속에서 이게 눈꽃이냐, 봄꽃이냐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의미상 다른 거 이렇게 찾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이제 은유법 같은 것 또는 역설법 같은 거 비교하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진도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하나씩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눈꽃이 핀 모습을 황홀이라고 표현하는 은유법을 사용했고요. 첫사랑이 이루어진 기쁨이 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상처라는 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서로 상대되는 그러니까 맞지 않는 모순된 의미가 이게 결부가 됐지 예, 역설법이고 자, 봄에 핀 꽃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은유법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표현법이 한꺼번에 사용됐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출제를 안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예전에 뭐 출제가 됐다 하더라도 변형 문제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다 그러면 서술형으로 나오고 서술형으로 출제가 됐다 그러면 객관식으로 나오는 거야. 자, 결국에 이 상처라는 것은 봄꽃이죠. 봄꽃이 피는 건데 이거는 첫사랑을 겪고 난 후에
정신적 이제 성숙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여기 됐고요. 이 시에 드러난 심상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이거는 이제 눈이 나뭇가지에 떨어지면서 내는 소리라고 보면 되겠죠. 청각적 심상이다. 아까 설명드렸고요. 남분분 남분. 그러니까 눈이 어지럽게 내리는 모양이겠죠. 시각적 심상입니다. 자, 운율이 두드러진 부분 싸그락싸그락 남분분 남분분 반복됐죠.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유사한 시어가 반복됐고 겠지라는 종결어미가 반복됐고요. 그리고 이연의 일리행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연의 일리행. 이연의 일리행을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됐다라고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디 있니? 그치?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됐다. 비슷한 문장 구조, 유사한 문장 구조. 효과는 눈꽃을 피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눈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시의 주제, 인내와 헌신으로 이뤄낸 사랑의 결실이다. 이게 주제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당연히. 자, 구성 요소가 주제의 형상화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나왔죠. 한번 같이 볼게요. 그냥 지나갈까 봐 같이 읽습니다. 이 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시간이었어? 아침, 점심, 저녁이야? 아니면 계절이야? 계절이었죠. 어디서 어디? 겨울에서 봄이죠.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 즉 나뭇가지에 눈이 내리고 눈이 녹은 자리, 아까 뭐라고 돼 있어? 된 자리 이렇게 표현됐지, 그치? 다시 꽃이 피는 모습을 통해 사랑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운율을 형성하는 반복적인 표현, 시각, 청각과 등 감각적 심상. 비유, 역설. 비유라는 건 은유법 쓰였고 직유법 쓰였었죠. 그죠? 역설과 같은 표현 방법을 통해 인내와 헌신으로 이루어낸 사랑의 결실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표현법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어,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시가 문제 내기가 쉬워. 소설보다 쉬워요. 왠 줄 알아? 지문이 짧잖아. 그래서 선생님들은 심리상 이런 시하고 이거랑 유사한 시를 갖고 올 거야. 낙화 이런 시 있잖아. 낙화. 낙화가 자연과 인간의 어떤 것들을 비교해가지고 내죠. 그치?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낼 겁니다. 그래서 진도가 끝나면 이 엮어읽기 시를 여러 개 갖고 와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거 지나가고요. 그럼 이제 진도가 뭐가 남았을까? 의문의 변동 남았죠? 의문의 변동이랑 치약 같은 경우는 그거잖아, 저기. 의문의 변동하고, 모의고사. 모의고사지. 그쵸? 이제 의문의, 모의고사? 맞지? 문학인이 아니면 시인이, 그러니까 문학 전부 다 나와? 아니면 시 일부분, 소설 일부분 나온다는 얘기야. 선택하셔서, 그러니까 다 일단 봐야 된다는 얘기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영상